탄산음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과거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얼마나 강력한 브랜드였는지 아시나요? 당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음식점에서 고객이 콜라를 주문했을 때 다른 브랜드 제품을 내놓으면 실망하거나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콜라는 코카콜라로 주세요라고 따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었죠. 편의점이나 마트 어디를 가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코카콜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시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코카콜라를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최근 LG생활건강 산하 음료 계열사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2007년 코카콜라 사업 인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LG생활건강의 주요 수익원이자 효자 상품 역할을 했던 코카콜라가 이제는 인력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한국 코카콜라의 몰락 스토리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가 어떻게 한국에서 팔리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음료 제조보다는 원료 공급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각 나라의 파트너 회사에게 비밀 원액만 공급하고 그 회사들이 원액에 물과 탄산, 설탕을 넣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업계에서는 보틀링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각 나라마다 공장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 코카콜라가 국내에 진출할 때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회사가 맡았는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한양식품, 그 외 지역은 우성식품, 호남 범양식품이 담당했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당시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했는데 이 페놀이 정수장의 염소와 만나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 물질로 변했죠. 그 결과 전국 가정에 악취가 나는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사람들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문제는 두산전자가 코카콜라 보틀링 파트너 중 하나였다는 점이었어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코카콜라 본사는 큰 충격을 받았죠. 거기다가 당시 한국의 여러 보틀링 회사들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마케팅이나 품질 관리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본사는 1998년 한국의 모든 보틀링 회사들을 하나로 합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시 하나하나 인수를 시작했는데 불매운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두산은 바로 지분을 넘겼고 우성식품과 호남식품도 큰 저항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범양식품만은 달랐어요. 범양식품은 이것이 코카콜라의 갑질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체 콜라까지 출시했죠. 그것이 바로 815 콜라였습니다. 815 콜라는 1999년 출시되자마자 콜라 시장 점유율을 13.7%까지 끌어올리며 대박을 쳤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품질 관리 실패와 경영난으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코카콜라 본사는 한국 시장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웰빙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가 건강에 적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죠. 당시 언론들이 앞다투어 건강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특히 탄산음료와 밀가루가 집중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카콜라는 200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365억 원의 흑자에서 2006년에는 244억 원의 적자로 곤두박질 쳤죠. 설상가상으로 2006년에는 코카콜라 독극물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코카콜라 본사에 돈을 주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광주의 한 남성이 독극물이 들어간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더 큰 문제는 코카콜라 측이 협박을 받고도 11일 동안이나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코카콜라의 브랜드 신뢰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결국 코카콜라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매년 200억 3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회사의 인수가격으로 무려 6천억 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안에 응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LG생활건강이었어요. LG생활건강은 3,853억 원을 주고 코카콜라 한국 보틀링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적자 회사에 4천억 원을 태워도 되나? 라며 의아했지만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와 독점적 지위를 높이 평가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이죠.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50ml 뚱캔의 가격은
2,100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는 정말 엄청난 가격이에요. 한국 코카콜라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코카콜라보다 2배 정도 높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2.6배나 더 비싼 수준이에요.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미국보다 2배나 비싸다는 것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고려하면 거의 6배 정도 비싼 셈이죠. 아시아 47개국 전체를 봐도 한국처럼 콜라 가격이 높은 나라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유는 바로 독점 구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직도 지역별로 5개 정도의 보틀링 회사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미국도 10개가 넘는 보틀링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LG생활건강 한 곳만이 코카콜라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본사는 원액 가격만 정할 뿐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각국의 보틀링 회사가 결정합니다. 게다가 원액 공급 가격은 극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틀링 업체들 간에도 원액 구매 가격에 대한 정보 공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조 비용을 알 수 있는 곳은 LG생활건강뿐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더 황당한 건 LG생활건강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배짱 장사를 했다는 점이에요. 다른 음료들은 1+1 행사도 자주 하고 마트에서 묶음 할인도 자주 하는데 코카콜라만은 그런 혜택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 사 먹을 거잖아 라는 식이었죠. 소비자들이 아무리 불만을 표시해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꿀 빨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15년 동안 음료 사업부 매출의 90%가 코카콜라였고 영업이익의 40%를 코카콜라가 차지할 때도 있었어요. 거의 코카콜라 하나로 회사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독점의 달콤함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웰빙 트렌드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지속적이고 강력했어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 칼로리, 무설탕 제품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코카콜라도 이런 트렌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일찍이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해서 무설탕 시장을 선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제로 칼로리 음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설탕을 빼고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상한 뒷맛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긴 하지만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2021년 게임을 완전히 바꿀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펩시 제로 라임이었어요.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제로 음료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한 뒷맛을 라임 향으로 완벽하게 가려버린 거예요. 설탕이 단맛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맛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공감미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들이 항상 뭔가 빈맛, 어색한 맛이 났던 건데 펩시 제로 라임은 라임 향으로 그 빈 공간을 완벽하게 메워버렸죠.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77%가 맛있다고 답했는데 같은 조사에서 코카콜라 제로는 56%에 그쳤어요. 맛 없다고 답한 비율도 코카콜라 제로가 펩시 제로 라임의 2배나 되었죠. 더 놀라운 건 시장 점유율 변화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음료는 시장 진입 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은 출시 2년 만에 한국에서만 12억 개의 판매량을 기록했죠. 제로 음료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탄산음료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기존에는 일반 콜라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제로 음료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로 음료 시장에서는 펩시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을 본 코카콜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펩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잖아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계속 밀리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어요. 2022년 3월 코카콜라 제로의 레시피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코카콜라 맛에 더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 레몬도 출시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레몬향이 0.001%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다. 내가 태평양에 오줌을 싸도 이것보다 농도가 짙겠다. 이런 혹평들이 쏟아졌어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기존 제품을 단종시키고 0.03%로 늘려서 다시 출시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죠.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코카콜라 제로의 용량을 355ml에서 350ml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용량을 줄인다는 것이 공식 이유였는데 누가 봐도 원가 절감을 위한 꼼수였죠. 다른 음료 회사들은 다 355ml로 잘 만들고 있는데 왜 코카콜라만 압력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360ml로 늘려서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용량을 줄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잇따른 실수들은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절대 하지 않던 1+1 행사를 갑자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안 했냐며 더욱 화를 냈어요. 코카콜라의 위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작년 한 해 LG생활건강의 음료 부문 성과를 살펴보면 매출은 3조 79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5.3% 증가했지만 실제 이익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LG생활건강의 주가 변화입니다. 2014년 50만 원 하던 주식이 2021년 1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면 펩시를 유통하는 롯데칠성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매출 12.9%, 영업이익 10.4% 증가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물론 롯데칠성도 전체적으로는 탄산음료 부문에서 10년 만에 첫 적자를 냈지만 펩시와 펩시 제로만큼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코카콜라는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 본토의 코카콜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미국 코카콜라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4년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했어요. 매년 3%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우량 배당주로도 유명하죠. 그럼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은 보틀링 회사가 10개 이상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한 미국 코카콜라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한정판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도 했지만 한국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죠. 제로 음료 트렌드는 지나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로 음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굳이 설탕이 들어간 일반 콜라로 돌아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코카콜라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코카콜라는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니 한국 시장에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 같네요. 결국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겸손함을 잃으면 몰락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